자, 우리 이제 앞 시간에 우리 이제 교직 논술이 어떻게 출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죠? 유아교육과에서 배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묻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어요. 전공도 어려웠고 교직 공부하기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교직 과목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다 해서 전체 B학점 이상 받아갖고 자격증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유치원 실습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쵸? 어렵게 유치원 실습해서 실습지도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도 한 번 안 하던 그런 학생들이 울어, 나를 붙잡고 울어요. 그쵸? 울면은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울어요, 울어.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는 애들 많아요. 뭐 중간에 때려치우겠다고 전화가 오지를 않나.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그죠? 시험에 녹여 쓰시면 돼요. 그죠? 그때 공부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학원에서 공부한 교육과정 A, B 요 공부만 갖고 해야 돼. 이렇게 답을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교직 과목 진짜 교직 과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녹여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명심하실 것은 교직 논술 점수가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우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공부한 만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한 만큼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 문제 답이 좀 잘 나왔다가 못 나왔다가 막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한 만큼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우린 그걸 목표라고 해요.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논술문 작성법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작성한 거예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죠? 수업 논술문의 특징과 주의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 보는데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면이 제한을 받아요. 그쵸? 지면이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지면의 전체적인 분량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사실은 감점의 요인이 돼요. 그 유의사항에 보면 분량은 채점 대상이 아님 써놨지만은 채점 항목에는 없어요. 채점 항목에는 없지만 답안지 채점을 해보면 너무 조금 쓴 것은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지면에 적정한 분량과 내용을 작성해야 돼요. 그쵸? 적정한 분량이란 가장 바람직한 건 앞뒤로 꽉, 그쵸? 앞뒤로 다 채우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너무 힘들면 앞에 다 채우고 뒤에 절반 정도를 채우면 좋다. 자, 우리가 그렇게 채우려면 평소에 글쓰기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노래 가사 쓰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냥 요점만 딱 설명하고 그냥 다 알겠지? 그죠? 채점관 선생님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요점만 딱 쓰고 나오는 거는 그런 습관을 고쳐서 이렇게 쭉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었을 수 있는 연습을 해서 그죠? 두 장을 꽉 채우고 나오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제한을 받아요. 시간만 더 주면 더 잘 쓸 수가 있겠는데 시간이 쓰다 보면 너무 짧은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 내에 요지를 파악해야 돼요. 요지. 자, 요지를 파악하고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답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숙달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월에서 10월 사이도 그렇고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연습을 할 건데 많은 시간을 딱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8월 이후에는 바이오리듬도 그렇죠. 1교시, 2교시, 3교시에 딱 맞춰서 그죠? 순서대로 공부도 사실은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거에 딱 쓸 수 있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제한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이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출제자들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일단 전체적으로 교직 논술은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한 뒤에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문제의 순서대로 그렇죠?
문제의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제 예전처럼 원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지 쓰기일 때 막 이렇게 그 수험생 유의사항에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없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험생들의 그런 주관에 많이 맡겨집니다. 자, 그쵸? 그래서 이제 이때 그래도 염두에 두어야 할 거, 이제 우리 막 굉장히 뭐 번호는 뭐 숫자로 쓰고 뭐 어디까지 방괄호까지 쓰고 어디까지 쓰고 막 이런 규정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규정들도 다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그런 지침들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세부 지침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라고 보고, 그죠? 중등교육처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얘기를 쓴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문제 순서대로, 그쵸? 그 다음에 문제의 내용에 충실해서 문제의 내용대로, 배점에 맞춰서, 배점을 맞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 10점짜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1점짜리 문제는 조금만 써도 될 거예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5점짜리 문제는 그보다는 좀 많이 쓰셔야 되고, 10점짜리 문제는 더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배점에 비례해서 분량을 조절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10점짜리 문제 한 줄 쓰고 1점짜리 문제 10줄 쓰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채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배점이 높은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쓸 내용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냥 간략한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채점자의 입장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채점자 선생님들이 많은 문제를 채점하잖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몇백 장 막 이렇게 채점하려면 막 화가 나요. 그쵸? 그래서 자, 글씨도 정자체로 또박또박 써야 되는데, 나는 글씨가 완전히 모양 글씨 잘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이러면 글씨체 교정도 조금 필요는 해요. 그리고 저는 글씨가 완전 악필이에요. 뭐 악필인 것이 무슨 크게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그 채점을 해보면 높은 점수 받는 사람들은 글씨도 좀 잘 써요, 사실은. 글씨 못 써서 막 감점해야겠다. 이렇게 감점 항목에는 없어요. 그런데 감점이 조금 되긴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글씨를 좀 잘 쓰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1월 달이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글씨가 그냥 막 명필은 아니어도 보통 되면 괜찮아요. 보통만 되면 괜찮은데, 글씨가 너무 심하게 엉망인 경우 있잖아요. 잘 알아보기도 어렵고, 진짜 보면은 글씨 때문에 완전 인상 구겨지겠다, 이런 정도. 그러면은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그것이 글씨 교정이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글씨 교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혹시 글씨 굉장히 못 쓰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글 펜글씨 교본이 있어요. 한글 펜글씨 있잖아요. 요거 이제 공부 안 될 때 있죠. 공부 안 되고 뭔가 무료하고 막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잖아요. 한글 펜글씨를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1시간 너무 길고 한 30분 이상 요 정도만 쓰면은, 그죠? 이거 한 달 이내에 글씨체 바뀌어요. 한 달 이내에 글씨체 바뀝니다. 그렇죠? 제가 많이 시켜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글씨 완전 악필인 남학생들, 특별히 유아교육과에도 남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씨 교정 제가 여러 명 시켰거든요. 요거 한 달 이내에 교정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펜글씨 교본 사다가 제 방에 불러서 30분씩 매일 쓰게 시켰어요, 제가. 그럼 한 달 이내에 교정돼요. 단 펜을 뭘로 써야 되냐면 볼펜은 안 돼요. 볼펜은 안 됩니다. 왜 이래? 볼펜은 안 돼요. 볼펜은 글씨 못 쓰는 사람을 더 못 쓰게 만듭니다. 볼펜은 안 되고, 이거 연습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만년필. 만년필 요새 싸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카트리지 바꿔 낄 수 있는 거. 만년필이 제일 좋고, 만년필이 너무 좀 이렇게 나랑은 안 맞다 이러면 플러스펜. 그죠? 정 안 되면 최소한 연필. 샤프는 안 돼요. 샤프 안 돼요. 볼펜하고 샤프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이랑 이렇게 써야지, 펜글씨 연습하면서 볼펜이나 샤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만년필, 플러스펜, 아니면 연필. 그죠? 이게 제일 좋아요. 그쵸? 이렇게 세 종류 가지고 펜글씨를 한 30분 이상씩 따라 써보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펜글씨 교본이 막 이렇게 두꺼운데, 좀 두꺼운데 절반 넘어가기 전에 글씨 교정 다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이니까 이것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글씨가 나는 뭐 그냥 무난하다 이러면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글씨가 진짜 악필이라 큰 고민거리다 이러면 약간 교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쵸? 자,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시고 문제는 순서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중등 교직 같은 경우에, 중등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융통성을 막 발휘해서 생각이 안 나면은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1번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1번 문제를 모르겠으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2번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칸을 띄워놓지 않고 이제 칸을 띄워놓으면 내가 이만큼 쓸 수 있을까 헷갈리니까. 그쵸? 칸을 그냥 비워놓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2번 문제부터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다가 1번 문제를 썼는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점관이 힘들어요. 그 많은 문제를 채점하는데 옆에다가 이제 문제 채점표에다가 이렇게 점수 쓰잖아요.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쓰는데 얘는 1번 안 썼구나. 이게 쭉 그어놨어. 0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는데 제일 끝에 있는 거야. 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문제를 막 채점하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려. 1번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래도 얘 뭐야? 이렇게 신경질 내면서라도 고쳐주면 되는데, 써주면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못 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채점하다 보면. 문제가, 점수가 엄청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수험생이 너무 좀 손해를 보는 데다가 아무래도 내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했으면은 그 채점한 분이 그거 고쳐주기는 좀 힘들어요. 고쳐주려면 많은 로드를 감수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많은 로드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고쳐주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정말 틀리게 채점한 게 명백하면 고쳐줘야겠지만 그거를 증명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순서대로 쓰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안지 전체 분량을 가능한 끝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쵸?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쵸? 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문항별 답안 분량은 배점 분량과 비슷하게 유지할 것.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나 이거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왜냐하면은 채점자들, 출제자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나중에 검토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요. 문제가 잘 됐는지. 그랬을 때 유아교육과 말고 미술 전공한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문제를 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 충분히 다 다루었던 내용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죠? 글쓰기 연습했으니까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교육학적인, 유아교육학적인 그죠? 우리가 현장 실습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논리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안 쓰거나 모르는 문제 나와서 한 줄만 쓰거나 이거는 무슨 말 뭐라고 채점자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이 문제 모르니까 그냥 감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정 분량을 맞춰서 꼭 논리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미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너무 다양한 환경에 막 부딪히는데 그죠? 예상치 못한 환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도 답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몇 가지 잔소리를 제가 더 했는데 답안지에다 도표, 표, 그림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표막 그려놓고 이러시면 안 되고 노트 필기처럼 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외울 때 썼던 약어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논술 쓰는 방법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논술은 글짓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글짓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전공 지식과 현장 사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 글에 대한 독해 능력하고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공 지식하고 현장 사례. 그죠? 전공 지식 안에는 이제 교직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사로서의 입장 이거하고 다른 교직관, 전문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논리적으로 글에다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공 지식에 이제 근거한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확한 문제와 일치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성. 그리고 교직관, 교사관. 우리가 교사론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교직관이 있어야 되고, 교직관은 뭐, 우리는 이제 계속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직관, 교사관 공부를 해왔고 또 이제 교사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 유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유아와 나는 어때야 되고, 지역사회는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녹여 쓰시고, 그 다음에 독해력, 예시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쓰는 논증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가기 위한 그런 이제 중요한 사항들 보시면, 첫 번째, 교직 논술 독해력은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거 앞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시문을 쭉 읽으면서 공통 주제,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키워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공통된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시험지를 딱 받으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죠? 주제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쭉 읽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제, 소주제를 잡으시면은 전체를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인식하면서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고 제가 표시했어요. 주제문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합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 제시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의 키워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통된 키워드가 많이 발견이 되면 이게 이제 대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제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 대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최 선생님의 그런 소주제를 또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할 때 그 서론에, 결론에, 대주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해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제시문을 내가 잘 읽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시문을 읽고 글을 써봐야 내 독해력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연습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드리는 거를 읽고, 그죠? 글을 써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독해 능력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단계를 제가 적어놨는데, 1단계. 1단계는 뭐냐 하면, 일단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는데, 아까 모범 답안은 오늘은 처음이라 간략하게 좀 봤어요. 그죠? 모범 답안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내가 모범 답안을 읽고 잘 이해했는지, 그렇죠? 제시문을 읽고 모범 답안을 먼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고 일단 내가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정리를 딱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답안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샘플로 보셨지만 답안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지선의 유아교육 논술 이렇게 제목 달려 있고, 그렇죠? 제목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비어 있어요. 그죠? 좀 넓은 칸이 비어 있고 뒤에 이렇게 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쭉 가다가 제일 끝에 또 이만큼 또 비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나 이런 거 정리하는 곳입니다. 읽은 내용 읽고서 여러분들이 대주제, 소주제 이런 거 정리하는 란이에요. 먼저 이걸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게 간단한 답을 써보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답을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가가 있어요. 평가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쓰세요. 모범 답안을 보시고 평가를 쓰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제 분석은 어떻게 했고 답은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알잖아요. 주제 분석 너무 후덜덜 어려웠다 막 이런 거 아예 모르겠더라 라던가 아니면 나는 이건 잘 되더라, 딱 알겠더라, 어떻게 딱 알겠는지 뭐 이런 거를 쓰란 말입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니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걸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답안지예요. 아셨죠? 지금 이제 첫 달에는 200자에서 400자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 분석을 하고 끝에는 이제 먼저 모범 답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모범 답안을 보지 않고 이론은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이론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해서 분석한 내용을 여기에 쓰시고, 그죠? 여기는 분석 내용 쓰시고 이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200자면은 원고지 정말 조금이에요. 한 몇 줄 쓰면 되냐 하면 진짜 5줄에서 한 7줄 정도 쓰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한 단락을 이제 구성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더 많이 쓰셔도 돼요. 조금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보시고 내가 모범 답안하고 이제 여기서는 비교해보니 모범 답안과
모범 답안과 비교 해보는 거예요. 이 평가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반성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나의 주제 분석은 어떠했는지, 나의 주제 분석에 대해서 여기 평가에다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답안 작성 과정은 어땠는지, 답안 작성이 비교적 쉬웠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평가 세 번째는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니 그죠?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니 어땠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고 저한테 첨삭을 받으실 때는 여기까지 다 써 있는 상태에서, 그쵸? 처음에 주제 분석, 답안 작성, 그다음에 자신의 그런 답안 작성에 대한 평가, 여기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첨삭을 받으시는 게 좋고, 너무 시간이 없으면 뭐 좀 덜한 상태에서 받으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번번이, 그죠? 매 회마다 이렇게 쌓여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선이 돼요, 스스로. 자,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두 갈씩 단문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답안을 작성을 하십시오. 자, 두 갈씩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하고 일목요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뭐 누구한테 감정을 전달하거나 뭐 이럴 때는 쭉, 그죠? 상황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하다가 끝에 가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죠. 인간관계 속에서는. 처음부터 딱 너 이렇게 해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안지는 그게 아니에요.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교사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쓰고 이 교사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딱 이렇게 쓰고 첫째, 전공 지식이 너무 부족했다. 둘째, 유아에 대한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을 짧게 끊어요. 너무 짧게 끊으면 또 안 되지. 무슨 유아도 아니고, 그쵸? 너무 짧게 끊으면 안 되지만 문장을 막 한 두세 줄 동안 세상에 학생들이 답안 작성해낸 걸 보면은 한 5줄이 한 문장이에요. 아예. 그치? 한 단락이 한 문장이야. 그러면은 이게 주어 동사도 일치를 안 해요. 나는 이래놓고 좋은 물건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무튼 주어 동사도 일치를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면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 가능하면 한 2줄 이상은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한 문장을 그래서 짧게 끊어요. 그래야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끊으세요. 혹시 글 쓰면서 막 줄줄줄 해서 한 5줄에 한 문장 이렇게 만드는 습관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유식한 말을 어렵게 써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으면 본인도 잘 모르는 단어를 막 넣어가지고 길게 이렇게 써놓는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단어, 용어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짧게 끊으세요. 한 2줄이면 한 문장 끝나게끔. 마침표가 최소한 한 2줄에는 끝나야 돼요. 그렇죠? 자,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평가자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을 담은 주제 문장을 작성하고 짧고 분명하게 표현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제시문 내용에 근거한 답안을 작성하기. 제시문을 잘 읽어야 돼요. 제시문을 잘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논술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나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 수험생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문제가 똑같아도. 그러면 내 관점에서 해결책을 딱 찾으면 됩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책을 어떻게 찾으라고 했는데, 그죠? 아까 장학이라고 하면 이 선생님의 장학 방식, 그죠? 이 선생님의 고민거리를 쓰라고 했으면 제시문을 딱 읽고 고민거리가 뭐지? 줄 딱 꺼서 고민거리 딱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한 장학 방식 쓰라고 했는데 앞뒤로 대화해 보면은 장학 방식이 딱 힌트가 키워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답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 문제 의도와 상관없는 자기 주장을 전개하면 안 돼요. 출제 의도를 파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문제 의도랑은 상관이 없이 이게 내가 잘 모르는 거라는 말이죠. 내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거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준비한 답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출제 의도는 딱 하나예요. 출제 의도는 딱 하나라서
여러분이 그 하나의 유일한 출제 의도에 맞추어서 답을 쓰셔야 돼요. 막 다양하게 막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 담긴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시문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이제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 비교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런 관점들이 이제 답안에 보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교사의 딜레마 상황, 교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A라는 방향으로도 선택할 수 있고 B라는 방향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데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문제에 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나는 A라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A라는 방향에 관한 설명, 반대 방향에 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론은 짧게 본론 위주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론과 결론은 꼭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대로 옮겨야 되는 그 제시문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꼭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자기 말로 좀 바꿔서 추려서 옮겨야 돼요.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초등 시험에서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줄글로 바뀌니까 그렇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제시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조금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절대 제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자기 말로 바꿔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 자기 말로 좀 바꿔서 쓰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이론이나 너무 많은 학자, 막 어려운 말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전개하는데 필요한, 논리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이론 그것만 간략하게 딱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논술 답안 작성 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쭉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다음 페이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시문들의 주제를 찾고 공통된 주제를 찾기.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그죠? 전체의 요지하고 각 문항 간의 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정확하게 내 주장을 쓰기. 그쵸? 그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이나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서론은 짧게, 결론도 짧게 본론 위주로 답안 작성을 하고 두 갈씩. 그렇죠. 먼저 결론을 제시하고 단문으로 짧게 답안지 쓰기.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하는 논술 문제하고 모범 답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정부호 나와 있거든요. 교정부호. 근데 이 교정부호는 그냥 참고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이거 다 쓰면 안 돼요. 다 쓰면 안 됩니다. 다 쓰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실제 답안지에서 이걸 다 쓰면 안 되겠죠. 이게 막 쓰면은 무슨 그 채점자들한테 교정시켜갖고 원고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 중에 한두 개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한두 개가. 그렇죠? 그래서 좀 이거는 그냥 알아놓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정 부호가 나와 있고 교정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정 전에 쓴 글을 교정 부호를 썼더니 교정 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쓰는 거 사이 띄우기, 붙이기, 삭제하기,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삭제하기. 그다음에 줄 바꾸기 이런 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줄 바꾸기 같은 거. 줄을 막 이렇게 바꿀 정도면은 이 답안 쓰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줄 바꾸기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줄 잇기 정도는 쓸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안 써야 되겠죠. 줄 잇기는 뭐예요?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줄로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써야겠다라던가 이렇게 쭉쭉 그으면서 말을 조금 고쳐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입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글자를 좀 삽입해서 넣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글자를 삽입해서 넣어야 될 경우에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씁니다. 삽입 정도는 그렇죠? 쓰고 그다음에 이제 글씨 한자 수정하는 거 요것도 쓰죠.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씁니다. 원고지 기호는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원고지 교정 부호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등도. 그리고 들여쓰기, 내어쓰기 있는데 이제 들여쓰기는 보통 이제 문단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문단을 단락 구분할 때 이렇게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제 여기다가 1번 문항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락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이제 원고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티나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들여쓰기를 못했을 때, 그렇죠? 들여쓰기를 못했을 때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들여쓰기 하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렇죠? 들여쓰기를 정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들여쓰기를 정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원래대로 글자 두기 지웠는데 원래대로 살려두기 생, 그죠? 그죠? 그 정도. 다른 거는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 이것도 조금 약간 좀 그래요, 그렇죠? 생 이것도. 그래서 띄어쓰기, 붙이기, 삭제하기, 그죠? 그 다음에 글자 수정해서 이렇게 글자 수정해서 이렇게 넣는 거. 그쵸? 여기 만약에 로 이렇게 썼다는 말이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넣는 거. 그쵸? 이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답안지를 수정할 때 띄어라, 붙여라, 삭제해라, 삽입해라 뭐 요 정도를 쓸 수는 있지만 최대한 수정 안 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화이트 같은 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정액, 화이트, 그쵸? 화이트 쓰시면 안 됩니다. 화이트 쓰시면 안 되고 틀린 글씨가 있다, 틀린 내용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긋고 여기다가 쓰면 되죠. 글씨 좀 작게 해서 뭐 요점 정리 뭐 이렇게 한다던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줄로 이렇게 쭉쭉 긋고 이렇게 쓰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한 6월 이후부터는 필기구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셔가지고 까만색 필기구를 좀 익숙하게 이렇게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맨날 답안도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시험 실패 볼 때도 모의시험 볼 때도 그걸로 계속 답안 쓰시고 시험장에도 그 볼펜 갖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중등교육학의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뭐 그랬다 이렇게 쓰잖아요. 뭐 이렇지 하고 여기다가 첫째 모자 이제 쓰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죠? 첫째 뭐 이렇게 바깥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시험지 종이는 여기까지 있다는 말이죠. 여백이 이런 데다가 쓴 것은 채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채점 안 됩니다. 여기다 쓴 건 없는 글자, 투명인간, 투명 글자 취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글자 쓰지 마시고 이 안에다가만 글자를 다 쓰셔야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시험 처음 보시는 분은 아예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만 글자를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중등교육학 답안지하고 문제 표지 이런 것도 좀 이따 좀 보겠지만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논술 답안을 한번 좀 써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한 그런 자료 중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 이제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범 답안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2019학년도 문제를 봤잖아요. 문제를 보셨죠? 문제를 보시고 쉬는 시간 이런 때도 좀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문제를 이제 보셨잖아요. 문제를 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범 답안이 있죠. 모범 답안 제 거가 있는데, 제 모범 답안을 좀 이렇게 보십시오. 제 모범 답안을 좀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그쵸? 3번 문제는 최 교사의 현재 관심사 한 가지와 동료 장학의 제한 내용 2가지를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최 교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업 실행이에요. 그렇죠? 여기 예시문에 보면 최 교사 있죠? 최 교사의 첫째 페이지에 예시문이 있는데 예시문에는 최 교사가 그죠? 신임 교사로서 저는 수업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관심이 많아요. 1점. 이렇게 요거 한 줄이 되어 있거든요. 한 줄 가지고 이제 1점이에요. 그래서 신임 교사인 최 교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업 실행이다. 그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추가 설명. 수업 실행은 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부연 설명해서 최 교사의 그 고민거리가 뭔지 그것만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는 단락 구분을 2개로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3번 문제를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문제를 풀 때는 요게 한 단락이 되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락이 들어가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2개를 또 구성을 했어요. 자, 글자를 좀 들여쓰기를 하시는 겁니다. 손글씨를 쓸 때도.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은 뭘 써야 돼요? 동료 장학의 제한 내용 2가지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동료 장학
앞에 다른 교사들이 얘기한 동료 장학 두 가지를 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최 교사가 제가 굉장히 수업 실행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밑에 보시면 김 교사, 그죠? 김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 교사가 최 선생님의 경우에 수업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장학의 형태 하나 나왔죠. 수업 컨설팅 장학 하나 나왔어요. 누리과정 컨설팅 있잖아요. 그렇죠? 수업 컨설팅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장학의 형태 한 가지, 요거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근데 선생님이 신임이시라, 김 교사가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신임이시라 그 방법은 좀 부담스럽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테니까 최선의 수업은 아니겠지만 제 수업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장학의 일반적인 방법 중에서 임상장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상장학.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자료를 좀 같이 보겠지만 이제 동료장학만 따로 최근 이론을 또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선 좀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제가 드리는 자료를 읽고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의 힌트가 키워드들이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최교사 문제에 대한 힌트는 컨설팅 받아보시겠어요? 이거랑 두 번째는 제 수업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장학의 내용, 동료 장학의 제안 내용 두 가지예요. 이걸로 답안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답안에다 구성을 할 때는 문제의 배점 비례해서 이거보다 더 많이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지금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쓰는 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요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요걸 좀 써볼 건데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장학 이론을 우리가 좀 이렇게 흐리흐리 하잖아요. 그렇죠? 장학 이론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학 이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2021 그쵸 그 논술 변경 사항 요거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직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2021 변경사항 요거를 알려드리고 표지 요것도 좀 보고 유의사항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쉬는 시간 동안에 그죠? 요 답안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아직은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장학 공부 안 했잖아요. 제가 임상장학, 컨설팅 장학이다 이렇게 답을 알려줘도 그게 뭔지 지금은 쓰기가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논제를 파악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 내용에 대한 공부는 제가 시켜드리는 거예요. 시켜드리고 이제 그 쓸 내용에 대한 자료도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써보는 겁니다. 200자나 400자나. 그쵸? 자, 그래서 좀 이따 쉬었다가 우리는 장학이론, 장학의 일반 이론, 제 유아교육개론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아교육개론 때도 똑같이 또 수업을 할 겁니다. 반복해서 똑같이 또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강의를 간략하게 유아교육개론처럼 자세하게는 강의 안 하고 간단하게 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써보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시겠습니다.